대학교 3학년 2학기, 저는 한참 바쁘게 수업과 과제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정이라는 친한 친구와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상적인 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죠. 나정이는 1학년 때부터 친해진 친구로, 우리는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매일 같이 점심을 먹고 과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대학 생활을 비교적 즐기며 보냈지만 3학년 1학기부터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때 나정이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고 우리 둘은 점차 자주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정이와 친한 만큼 그녀가 바빠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저는 크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발표를 위한 팀 프로젝트가 있었고, 나정이와 같은 조였기에 함께 해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일처럼 느껴졌고, 첫 번째 모임 때 나정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오셔서 집에 가야 한다며 미리 약속을 취소하고, 대신 제게 자신의 역할을 맡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모임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나정이는 자주 수업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별로 걱정할 일은 아니었어요. 성실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항상 수업에 출석하며 성적을 잘 관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 수업 중에 그녀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곧바로 카카오톡을 보내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카톡에는 답이 없었고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연결음만 울릴 뿐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에게 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학교에서 그녀를 찾아보았지만 여전히 그녀는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일이 없었으므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수업 중 교수님이 나정이를 부를 때 잠시 멈추시더니 그녀의 이름을 건너뛰고 다른 학생을 부르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교수님께 가서 나정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교수님은 그저 그 학생은 몸이 안 좋아서 이번 학기 중단에 휴학을 했어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다시 물었지만 교수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정이는 한 달 가까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 후로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누구도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마치 그저 한 사람의 존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주말 제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나정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울먹이며 지금 여기로 와줄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떨렸습니다. 일단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습니다. 나정이의 자취방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저절로 열리더군요. 저는 놀란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 나정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천백하고 머리카락은 곳곳이 빠져 있었으며 마치 몇 년을 지나온 사람처럼 찌골이 상해 있었습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대체 무슨 일이라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물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그 집.
그 집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나정이는 말을 이어가며 두려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여자나 나를 따라왔어요.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그 여자나 나를 붙잡고 떠나지 않았어요. 나정이가 말하는 그 집은 우리가 학교 근처에서 자주 지나던 태가였어요. 그 집을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나정이는 그 집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소문을 들었던 적이 있죠. 그 집에 사는 여자나 사람을 잡아먹고 그 영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정이는 그 여자나 자신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내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잠식해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점차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더 이상 자취방에 있지 못하고 집을 떠나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계속해서 나정이를 쫓아다니며 끊임없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나정이가 집을 떠날 때마다 그 여자의 형체가 보였고 점점 더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나정, 그 여자는 대체 누구야? 왜 나를 따라온 거지? 저는 간신히 물었고 나정은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집은 그냥 긴 집이 아니었어. 그 여자는 그 집에서 죽은 영혼이었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려는 거였어. 그녀는 내 몸을 차지하려고 했고 내가 뭔가를 깨닫기 전에 나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는 거였어. 그날 이후로 나정이는 학교에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더 이상 그 집에 대한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정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끌어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남자와의 만남은 단지 한 번의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나정이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점차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남자와의 만남에서 비롯된 두려움은 단순히 나정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 특히 남자친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정이는 자신이 겪은 일이 현실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며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그 남자가 나타나거나 케아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그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점차 외부 세계로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벗어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와의 대화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남자친구가 한 번 물었습니다. 나정이는 그 물음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두려움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남자의 웃음소리와 거울 속에 비치는 불쾌한 모습은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악몽에 시달리던 중 나정이는 이 모든 일이 단지 그녀의 죄책감과 소외에서 비롯된 환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도 그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도 단지 그녀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정이는 더욱 깊은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그녀는 모연히 주변에서 들은 조언을 따라 그 남자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나정이는 그 남자나 단지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의 기밀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고통을 이미 느끼고 있었던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상한 점은 그 남자나 나정이가 느끼는 고통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절대 떼지지 않을 텐데 어쩌냐 라고 말하며 그녀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자극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위협처럼 들렸지만 나정이는 그것이 단순히 말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동안 숨겨왔던 죄책감과 고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단순히 지레 지나가는 사람이나 미칠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나 가진 정보는 단순한 오연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말이 나정이에게 미친 영향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그녀의 현실감을 숨도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의 말을 들으니라 자신이 마치 다른 세계에 갇힌 것처럼 믿겨졌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날카롭게 흔들렸고 그 혼란스러운 느낌은 더 이상 취할 수 없었습니다. 나정이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외출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도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꼈고 악몽은 점점 더 실감나게 믿겨졌습니다. 그녀는 아침이 오면 눈을 뜨기보다 자신이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믿겨졌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면 그 남자는 대체 어떤 존재일까? 나정이는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그 남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다시 한번 그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나정이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남자에 대한 단서나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나정이는 점차 그녀의 삶이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게 흐르니라 그녀의 고통은 뜻없는 악순환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나정이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현실의 문제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단지 과거의 잘못이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존재 또는 신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625 전쟁 당시 할머니와 미삼촌이 피난을 가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할아버지는 피난을 가지 못하고 할머니와 미삼촌은 혼자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친척 할머니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집 근처에는 모단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단 할머니는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유명했으며 할머니와 친척 할머니는 서로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모단 할머니가 할머니를 불러 반중에 간다로 데려갔습니다. 모단 할머니는 반일 끝자락을 가리치며 여기서 매일 밤 달이 떴을 때 발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가족들을 데리고 간에 들어가서 해질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할머니에게는 매우 섬뜩한 예언처럼 들렸고 할머니는 그 말이 마음에 거리어 매일 그 단에 갔습니다. 모단 할머니의 실종과 불길한 예단. 그러나 그 후 모단 할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집 안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고 모단 할머니의 음식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으며 반치낸 발모들만 방고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상황이 매우 기이하다고 느꼈고 모단 할머니의 예언이 혹시 그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후로 모단 할머니가 전한 말을 떠올리며 매일 단달을 방문했으나 발빛이 비치지 않는 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주 후 보름달이 뜨는 날 할머니는 단달을 다시 찾아났습니다. 그날 밤 단가에는 달빛이 가득 비추었지만 얘도 강물 위에는 달빛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단달을 떠날까 말까 망설였으나 결국 그날 강에 가는 것이 옳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기이한 사건의 전개. 할머니는 곧바로 친척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친척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두 사람은 무당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오단 할머니의 집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피 묻은 옷 3번이 정리되어 있었고 이 장면을 보고 할머니는 매우 불안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급히 피 묻은 옷을 입고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방에 도착한 할머니와 안미삼촌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강물 위에는 피투성이의 시신들이 떠 있었고 등 위에 떠밀려 오는 시신들을 보며 그들은 지지를 다리에 방에 끼어들어 시신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다 건지고 난 후 몇 명의 사람들이 끼어와 시신들을 지적거리다니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방가에서 어떤 군인들이 나타나 시신들을 조사하며 그들을 도망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5단 할머니의 마지막 이단. 그때 할머니는 무단 할머니의 예언을 떠올리며 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의 단 위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해가 지자 아무 소리도 없던 단 위쪽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 5단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할머니에게 자기 집으로 도망가서 숨으라 며 다시 나타났습니다. 5단 할머니는 할머니에게 조속히 숨어 있으라고 당부하고 다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5단 할머니의 말을 따라 폐가로 숨었고 그곳에서 한 달간 지내게 됩니다. 그동안 북한군이 마을에 접근했지만 폐가처럼 보이는 집이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 후 우리나라 군이 마을로 돌아오면서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 후의 고통과 취득.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의 후밀증에 시달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으며 전쟁의 상처는 단순히 물리적인 지혜를 넘어 심리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이나 규소의 세대들이 겪은 고통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나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625 전쟁 이후의 상황을 다룹니다. 당시 전쟁의 여파로 사람들은 고철을 모으며 생기를 유지해야 했고 그 중에서도 미제 탄기와 소련제 탄기를 구별하며 더 비싼 고철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당시에는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에서 지뢰를 닿고 다리를 잃거나 불발된 수류탄에 의해 죽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전쟁 후에도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줄 지역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초자연적인 존재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쟁의 상처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입니다. 전쟁은 단순히 사람들의 숙련만을 위협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정신과 영혼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5단 할머니의 이언과 그에 따른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전쟁의 고통과 초자연적인 힘이 맞물려 있는 복잡한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인간이 겪는 고통이 극에 달하고 그로 인해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또한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과 그로 인한 행동들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결합되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은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귀순이 나온다는 소리가 있는 그 들판에 탄기를 그렇게 주워다나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귀순 나온다는 들판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키가 4m 되는 여자나 길목에 떡판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 딱 봐도 저걸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데 꼭 저녁 노을 질 때쯤 나타난다는 거죠. 그의 멀리서도 보여서 그 여자나 보이면 본인은 본능적으로 얼씬도 안 했답니다. 그 여자는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누구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다들 만약에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굉장히 불안하고 기이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저 고요한 들판에 서서 손에 떡판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 떡판을 길목에 놓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나 나타나면 기온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짐에서 그 여자나 보이자마자 바로 아파서 쓰러지거나 이상한 꿈을 꾸거나 심지어는 그 여자나 나타날 즈음 고놀산 아저씨가 심각한 병에 걸려 죽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고놀산 아저씨에게 글씨 큰 여자나 있다고 말해줘도 그런 게 어디 있냐면서 갔다가 결국 그 고놀산 아저씨가 시름시름 앓다나 죽는 경우도 있었고 그 고놀산 아저씨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는 정말로 죽을 때까지 그 여자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동네 꼬마들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여자의 정체를 보려고 남자애들이 몰려갔대요. 그 아이들은 다들 그 여자가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고, 밤이 되자 그들은 그 여자가 나타날 때를 기다려가며 올라갔습니다. 노을 질 때 바다나 뭔가를 본 것처럼 그냥 내려왔다고 해요. 그들 중 한 명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기절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바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지만은 난리가 났고 그 친구들을 불러서 그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그때 비로소 그 동산에 올라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의 하나는 기빠른 얼굴로 돌아와서 그 여자나 정말로 존재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키가 큰 여자나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가봤다. 고 그 아이는 말했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얘들이 많다고 했고 그들은 이 귀신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정말로 무당을 불러야 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집안에서는 무당을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에 반대했지만 결국 옆마을에서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 무당도 처음에는 그 일이 성공할지 의문이었지만 그래도 해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무당은 먼저 그 남자의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서 그 머리카락과 입고 있는 옷을 함께 넣으라고 했습니다. 남자애는 절대로 이 굿을 보면 안 된다고 했고 그 굿이 시작되었을 때 그 여자의 귀신이 균이 되어 무당의 몸을 통제하고 말을 했습니다. 너들 때문이다. 너들 때문이다. 계속해서 반복하며 무당을 괴롭혔고 결국 무당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요만한 년, 당장 꺼져라. 그렇게 다시 굿을 했습니다. 그러다 또 기미가 되어서는 저 남자에게 내가 데리고 말 거야 라고 말해 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미가 풀리자 무당은 그래 데리고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당은 남자의 머리카락에 담긴 옷을 태우면서 그제서야 여자나 웃으면서 물러갔다고 합니다. 여자 귀신은 원래 전쟁 중에 인민군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죽은 마을 처녀라고 했고 그 몹쓸 짓을 했던 인민군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귀신에 보낸 거니까 아마 이 아이가 다시 가게 되면 귀신이 속은 걸 알아챌 것이다. 그러니 꼭 성인이 되고 나서 가야 한다고. 여자 귀신은 그 당시 전쟁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처녀의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줄게 별로 없다고 미군 전투식량과 담요를 주면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625 전쟁 괴담은 사실 굉장히 참담한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채 100년도 안 되는 시점에 일어난 참됨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경우 웹툰으로도 제작될 만큼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탄티를 모아서 고물상에 팔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탄티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유품을 가져와서 팔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이들의 원혼이 아직도 나타난다는 괴담도 있으며 그 괴담들 중 많은 것들이 실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쟁 괴담들을 보면 단순한 이야기로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현실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공포와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현실이었겠죠. 전쟁 중의 참상과 억울한 죽음들이 이어지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삶과 죽음의 경기를 넘나드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25살이었을 때 약 1년 동안 사귀어온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꽤 사이가 좋은 터툴이었고 서로에게 매우 짙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여자친구의 고향에 처음 가게 되면서 저는 두 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3시간 정도 걸려서 여자친구의 고향에 도착했죠. 그런데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렇게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내 앞에 나타나며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나를 완전히 토익한 듯 그 무엇도 나를 구할 수 없다는 듯이 빛났다. 나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온몸에 차가운 땀이 흘렸다. 그녀의 미소는 점점 더 섬뜩하게 변해갔다. 내가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내가 한 발짝 물러나자 그녀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너는 이제 내 손에 떨어졌다.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그녀는 손목을 뻗치며 나를 압박했다. 나는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내가 떠난 집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나는 왜 그 집을 떠나려 했을까? 내 그 여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내 머리는 혼란스러웠고 내 몸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어쩌면 너는 이미 내 운명인 거겠지.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나를 단단히 붙잡고 이 말을 함소. 나를 다시 그 어두운 복도로 끌고 갔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복도 끝에 있는 문 앞에 서자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이제 넌 나와 함께 살아야 해. 도망칠 생각은 이제 접어. 그 말과 함께 나는 문을 통과했다. 그때부터 내가 경험한 것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느껴졌다. 내가 다시 그 집에 돌아온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집 안에서의 시간은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나는 꿈과 현실이 지형치는 듯한 기분을 자주 느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의 존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여러 가지 규칙을 강요했고 나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어느 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집을 다시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몬다나 내 발목을 잡았다. 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마치 미친 듯이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전화는 여자친구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이제 내가 이 짐을 떠나는 순간 내가 끝까지 쫓아올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차가운 위협의 기호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나는 도망칠 수 없었고 나는 그 집 안에 닫힌 상태로 살아가야 했다. 밤마다 꿈에서 그녀의 얼굴이 나타났고 현실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나를 따라왔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나는 그 집 안에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고 나는 정신을 잃을 뻔했다. 너는 내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끝이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도망칠 수 없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나는 그 집 안에서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그 짐은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때와는 달리 점점 더 차갑고 음침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다시는 이 짐을 떠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짐은 이제 나를 완전히 집어삼킨 것 같다.
그녀는 내가 떠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짐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밤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도망칠 기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벗어날 길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내 계획을 알아차리고 더 철저히 나를 감시했다. 하루는 내가 다시 그 짐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결심한 순간 다시 전화가 울렸다. 나는 그 전화를 받았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음산하고 불안하게 들려왔다. 넌 절대로 나를 벗어날 수 없어. 나는 너를 계속 쫓을 거야.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끌려가고 있었고 그 집은 이제 내 감옥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 기상구물은 단순한 879가 아니라 점점 더 불길한 존재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그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그 안에서 무언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런 불안감은 나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비상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미 몇 번이고 그 문을 열고 나갔지만 여전히 그 불안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열기 전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상구 문을 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그것을 마주하고 다시 돌아가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문을 열었습니다. 화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내 주변을 감쌌습니다. 비상구 앞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공기 중에 뭔가가 떠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고 차갑기 식은 공기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 담배를 태우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내 뒷덜미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 소리를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계단을 밟으며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가까운 곳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내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내 심장은 더 이상 평소처럼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 나를 덮치려는 듯한 느낌이었고 나는 문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나는 몇 초 동안 숨을 멈추고 그 소리가 다시 이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들었던 발소리가 갑자기 끊어진 것에 대해 나는 그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담배를 마저 피운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어떤 불안도 없었고 그저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밤 나는 그 기상구에서 또 다른 이상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바람이 차게 불어오는 겨울밤 몸을 움츠리며 기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너무나도 기다리고 싶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발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소리가 한층 위에서 시작되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발소리의 출처를 확인하려는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 문 뒤에서 다시 한번 나는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흐릿하게 보였고 내가 볼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의 눈뿐이었습니다. 그 눈은 나를 향해 골미 응시하고 있었고 그 눈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볼 순간 나는 그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존재, 내가 모르는 무엇은 나와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 사람은 조금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단한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다가오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에서 나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불이 갑자기 닿았고 나는 급히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았던 기억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일 후 나는 다시 그 기상고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상고 문이 쉽게 열렸고 나는 빠르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담배를 태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기상구 근처의 벽에 이상한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나 벽을 긁고 지나간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국을 보고 다시 한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자국은 내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나는 그 벽을 쳐다보며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자국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그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국을 보자마자 나는 더 이상 그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나는 그 이상한 존재와 마주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비상구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그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눈앞에 나타난 그림자에 압도당하며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는 검은 안개처럼 퍼져 있었고 여자가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차가운 기운이 몸을 감쌌다. 여자는 머릿속에서 필사적으로 탈출 방법을 생각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너는 이미 죽은 자야. 그림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목소리는 무겁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여자는 그 말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떨궜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미 이곳에 갇혀 있다. 이곳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 그림자는 여자의 눈앞에서 서서히 형태를 이루었고 그 형태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마치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그림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모습이었다. 자신이 이미 죽은 후 영혼만 남아 이곳을 떠도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자는 깨닫고 말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다. 그게 말이 돼 여자는 혼잣말을 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내가 죽었다면 왜 여기서 이렇게 계속 걷고 있지?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며 여자는 그 그림자에게 반환하려고 했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너는 살아있다는 생각에 속고 있다. 그림자나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이미 이곳에 와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앞의 그림자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 길은 내가 찾을 것이다. 그림자나 되답았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다. 너희 뇌는 깊은 곳에서 진실을 맞이해야만 한다. 그 말의 끝으로 그림자는 더 이상 말해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여자는 그 그림자나 말한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동안의 삶에서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생각했다. 과거의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망쳤던 것이다. 여자는 눈을 뜨고 결심을 다지며 그림자에게 다시 물었다. 내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무엇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림자는 조금씩 따라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진실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들.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넌 계속해서 이곳에 갇히게 될 것이다. 여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숨겨왔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어린 시절, 가족을 잃고 그 소에 경험한 고통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죽음을 선택했던 순간까지. 그녀는 그 모든 기억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받아들이겠다. 여자는 속으로 결심하며 말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그 순간, 갑자기 그림자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빛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여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치 부속을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녀는 느꼈다.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찾아온 것을. 그림자의 말을 받아들이며 여자는 비로소 자신을 놓을 수 있었다. 빛 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 두려움, 그리고 후회가 그 빛 속으로 녹아들어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떠돌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죽음을 맞이한 순간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사내는 여자나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라디오의 주파수를 돌리며 여자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무심히 남겼다. 여자는 그의 낯선 침묵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다. 사내는 왜 자신을 이곳에 데려왔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무뚝뚝하고 감정 없는 투정을 지을까? 여자는 그가 무서울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외로워서 그런 건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여자는 그날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행동은 의외로 평범했고 위험해 보이지도 않았다. 여자는 혼자서 산속에 남겨두는 것보다는 이곳이 훨씬 나은 것 같다고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침묵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밤이 되어 사내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에게 던지는 물었다. 잠은 잘 자냐? 여자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사내는 그저 일상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그 말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마치 그녀가 불편해하고 있을 때마다 사내는 조용히 지켜보며 그 괴로운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네, 잘 자요. 그런데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이곳에 오래 있을 수는 없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내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안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다. 사내는 다시 한번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다.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사내의 말은 여전히 단조로웠다. 여자는 그 말에 당황했다. 사내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그의 말은 마치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을 그녀가 정말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그가 말한 결정하는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자는 알 수 없었다. 밤은 짙어갔고 여자는 계속해서 그 불안한 침묵을 견뎌야 했다. 사내는 마치 그 침묵이 그녀에게 익숙해지도록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의도는 무엇일까? 여자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와 함께 이 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만 갔다. 그날 밤, 여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사내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당신은 왜 나를 여기로 데려온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었다. 사내는 여자의 질문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너처럼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사내의 말은 여자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직설적이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혼자나 아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여자는 그 말에 조금 놀랐다. 그가 나를 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외로워서 그런 것일까. 여자는 그때서야 사내의 마음을 이해한 듯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사내는 여자를 불러냈다. 나는 다치 산속을 좀 돌아볼래. 그의 제안에 여자는 조금 망설였지만 대답했다. 네, 좋습니다. 여자는 이제 사내와 함께 밖으로 나가는 것이 조금은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내가 그렇게 제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궁금해하며 그를 따랐다. 둘은 산 속으로 나갔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주변은 골매했다. 아무도 없는 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이 느껴지는 공간에 있었다. 사내는 앞장서서 걸었고 여자는 그를 뒤를 따르며 발걸음을 맞췄다. 사내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여자는 그의 뒤에서 걷기만 했다. 그들이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여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이곳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 그때 사내가 멈춰서며 말했다. 여기야.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작은 동굴 같아 보였다. 여자는 그곳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곳은 무엇인가요? 사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냥 나만 아는 곳이야. 내가 여기서 숨고 싶을 때, 혼자 있을 때 오는 곳이지.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사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 사람인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세상과 떨어져서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깊은 밤, 사내와 여자는 오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몸을 떨기 시작했다. 몸이 차가워졌지만 사내는 여전히 그녀에게 달아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물 속에서 몸을 움츠리며 그가 다시 손을 뻗어올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사내는 그녀의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어두운 거지?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눈이 많이 내려 세상이 하얗게 변한 모습을 보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여자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자 사내는 창문을 닫고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다. 그는 여자가 누워있는 곳으로 달아나서 무심코 말했다. 이제 자야겠다. 그래도 내가 계속 이렇게 울고 있으면 나도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군.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침대에 눕자 여자는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다.
사내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사내는 곧 무의식적으로 몸을 돌려 그녀 쪽으로 달아났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온기의 여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넌 왜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야?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내는 잠시 눈을 뜨며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담을 향해 말했다. 내가 차렸다면 어쩔 수 없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랬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섬뜩한 느낌이 묻어 있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나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다시 몸을 움츠리며 침대에 누웠다. 사내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누웠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는 천천히 다시 일어나 일어서며 말했다. 너 아침이 되어도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다. 여자는 그 말에 놀랐다.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너는 이제 이 짐을 떠날 수 없어. 여기서 살게 될 거야. 내가 내 가족이니까. 사내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여자는 혼란스러웠다. 당신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 집에 돌아가야 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그 가족이 무엇이냐? 여기서 더 이상 무엇도 기다리지 않는다. 사내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나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내는 계속해서 여자를 감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여기서는 내가 가족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나와 함께 살게 될 거다. 어차피 나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 여자는 사내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다시 눈물을 흘리며 몸을 뒤척였다. 이곳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몸은 차가워졌고 피로가 쌓여갔다. 이제 넌 여기서 살아야 한다는 걸 받아들여라. 내가 너의 새로운 가족이니까. 사내의 목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여자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눈물을 삼키고 몸을 움츠렸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녀는 이제 사내와 함께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 순간 사내가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반의 사람이 아니다. 넌 내 가족이 됐고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됐다. 여자는 그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사내의 손길이 점점 더 강해지며 그녀는 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가 말한 대로 그녀는 사내와 함께 이곳에서 살아가야만 했다. 시간이 지나자 사내는 여자를 두고 혼자서 산속을 떠돌며 무엇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다. 여자는 그를 따라갈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의 존재와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를 향한 감정이 어두워져 갔다. 나는 이곳에서 살 수 없다. 여자는 속으로 생각하며 사내가 돌아오기 전에 다시 한번 도망칠 방법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너무 위험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몸을 움츠리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사내가 돌아왔을 때 여자는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반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자의 두 손을 억지로 묶으며 말했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여자는 그에게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뭔가를 할 때마다 자신을 밀어붙이며
결국 이곳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사내는 여잔을 단죄로 밤하늘 다두며 말을 이었다. 이제 너는 나의 가족이자 내 삶의 일부다. 여기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여자는 그의 말이 사실임을 점차적으로 깨달아갔다. 이곳에서 사는 것이 끝없는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여자는 그의 존재가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다. 발이 얼음처럼 차가운 눈밭을 짚을 때마다 아픈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모든 고통을 무시하며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사내의 손길을 벗어나기 위해 죽을 각오로 뛰어내렸다. 이 산 속에서 사내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 것 같다다. 그라 자신을 끝까지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평생 그에게 소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자는 잘 알고 있었다. 여자의 심장은 거의 터질 듯이 뛰었다. 그 누구도 이 산에서 살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결국 그 길을 선택했다. 두려움은 여전히 그녀의 몸을 떨게 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녀의 정신은 갈망했다. 그녀는 자유를 원했고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여자가 눈길을 헤치며 내려갈수록 그만큼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이미 한참을 달렸지만 주변은 너무나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눈이 자꾸만 쌓여가는 것에 압도당하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럴수록 공포는 점점 더 커졌다.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때 여자는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손과 무릎이 아프게 부딪혔지만 고통은 그저 순간적인 것이었다. 여자는 다시 일어나려고 했지만 발목이 아파서 제대로 일어설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놓였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새 새벽이 밝아왔다. 하늘이 흐릿하게 밝아오며 여자는 약간의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사내가 다시 나타나면 끝이라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다. 그녀는 마지막 침을 짜내며 계속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자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속으로 그만해, 그만하길 바란다고 기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응답이 없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 감한 손길에 여자는 몸을 움츠라며 길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한 번 더 멈추는 듯했다. 바로 그 사내였다. 그라 여자를 붙잡고 차갑고 무섭게 말했다. 도망칠 수 없을 거라고 했잖아. 사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여자는 숨을 크게 쉬며 단숨이 입을 열었다. 제발, 제발 보내주세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사내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밀어붙였다. 그게 너의 가족이라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할 곳에 있어. 가족 따위는 필요 없다. 너는 이제 여기서 나와 함께 살 거야. 그의 말은 여자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여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탈출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그때 여자의 발이 갑자기 끌려가면서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다시 쓰러지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만큼 체력이 고갈되어 있었다. 사내는 여자의 몸을 자신의 어깨에 대고 일으켰다. 그리고 여자나 다시 일어나려 애쓰는 순간 그의 겨냥에 팔을 꺼내 들었다. 이제 끝이다. 여자는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탈나는 여자의 심장이 가까워지며
그 순간 여자는 모든 것을 잊었다. 사내는 팔날을 거침없이 그녀에게 향해 밀어붙였다. 그러나 그때 예기치 않게 돌발적인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큰 소리가 울리며 사내는 발에 걸려 넘어졌다. 여자는 그 틈을 타서 발을 틀고 힘을 다해 도망쳤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지혜를 준 것만은 분명했다. 여자는 다시 한번 발걸음을 재촉하며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내는 여전히 그녀를 추격했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더 이상 도망칠 이유가 없었다. 여자는 달려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새벽길을 달리는 여자는 이제 사내가 아무리 추격하더라도 그녀의 결단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결국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다.